안녕하세요. 제 13조 2교시 합니다. 지난 1교시에 원자핵에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죠. 2교시에서는 원자핵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알파 붕괴입니다. 자연 방사능 붕괴에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게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였습니다. 그 첫 번째 알파선이 무엇이냐면, 알파선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알파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알파 입자라고도 얘기하는데 두 개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미시세계를 하면서 미시세계는 어떤 것이나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했죠. 알파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선의 파동의 성질을 강조하는 이름이 알파선이고, 입자인 성질을 강조하는 이름이 알파 입자인데,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이름이나 써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 입자는 또는 알파선은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은 헬륨 원자핵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되어서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헬륨은 양성자 두 개가 있으면 헬륨이죠. 근데 양성자 두 개가 있는 헬륨 원자핵 중에서 중성자가 하나짜리도 있고 둘짜리도 있고 셋짜리도 있고 넷짜리도 있고 그런데 중성자가 두 개짜리. 그래서 양성자가 두 개고 중성자도 두 개짜리, 이것을 우리가 알파 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자핵에는 이제 핵자들이 많죠.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때 튀어나올 때 양성자 하나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중성자 하나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또는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개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함께 모여서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핵에서 알파 붕괴가 일어나면 핵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번호와 중성자 수로 결정되는 원자핵의 종류였죠. 그 원자핵의 종류 중에서 질량수는 4이 감소하겠죠. 원자 번호는 2 감소하고 또 중성자 번호도 2 감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방사능, 불안정한 원자핵에서 저절로 나오는 방사능이 자연 방사능이라고 했는데, 이 자연 방사능에서 나오는 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었습니다. 베크렐이 처음 발견한 게 이 세 가지였어요. 뭔지 몰라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처음에 이름을 붙였죠. 이 알파, 베타, 감마선 중에서 투과력이 가장 작아서 종이로도 알파선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종이로 막더라도 알파선은 적어도 막을 수가 있죠. 이런 핵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Q값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핵반응이란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A라는 핵종과 B라는 핵종이 모여가지고 C라는 핵종과 D라는 핵종이 됐다면, A와 B가 그 중에 C와 D에 A와 B가 속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핵종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하는 기준,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Q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핵반응의 Q값은 이렇게 씁니다. Q하고서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 이게 핵반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A와 B 두 핵종이 반응을 해서 C와 D라는 핵종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응하기 전에 핵종의 질량의 합, 이게 MAC제곱 더하기 MBC제곱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고 난 다음에 핵종의 질량의 합, MCC제곱 더하기 MDC제곱이 이게 항상 이걸 Q값이라고 하는데, 어떤 핵반응이든지 진행될 조건은 이 Q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반응이 일어나면서 외부에서 뭔가 에너지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핵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반응 전의 에너지가, 총에너지가 반응 후의 총에너지보다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외부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반응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외부에서 뭔가 들어간다고 하면 반응 전에 이제 에너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Q값은 우리가 1교시에서 공부한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결합 에너지는 무엇과 같았냐면 어떤 핵종이 있으면 그 핵종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전부 다 따로 떨어져 있다고, 자유양성자와 자유중성자일 때의 질량 에너지에다가 그 핵종의 질량 에너지를 뺀 게 바로 그것이 결합 에너지였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글자를 표시하는 게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여기 이 결합 에너지를 갖다가 BA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A라는 핵종의 결합 에너지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AAMA 시제곱 이러겠어요. 그래서 양성자 질량과 자유양성자 질량과 자유중성자 질량은 같다. 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AA는 A라는 핵종의 질량수입니다. 그리고 요놈은 MA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A라는 핵종의 질량이다. 라고 한다면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 결합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Q값에 나오는 요 질량을 무엇으로 표시할 수가 있냐면 A M 빼기 BA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 4개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표시하고 나면 여기서 우리 자유 핵자에 대한 항은 전부 상쇄돼서 없어지고 뭐가 남냐면 결합 에너지만 남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순서가 바뀝니다. 우리 질량만 놓고 볼 때는 반응 전에 질량이 합이 반응 후에 질량이 합보다 더 커야지 되는데, 결합 에너지로 놓고 볼 때는 반응 후에 결합 에너지가 반응 전에 결합 에너지보다 더 커야지, 그래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떨 때 반응이 일어나고 어떨 때 자연 방사능이 일어나고 어떨 때 알파 분기와 같은 것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원자에서도 저절로 전자기파가 나온 수가 있었죠. 안 나온 수도 있었고, 이랬을 때 그 원자의 상태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리 원자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구리 원자의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원자핵은 그냥 가운데 가만히 있고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상태들이 있었죠. 에너지 상태들. 그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상태들에서 가장 낮은 데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져 있을 때, 그때가 바닥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뜬 상태는 전자가 그 중에서 더 높은 상태로, 하나라도 더 높은 상태로 이동하면 그것이 들뜬 상태인데, 원자의 바닥 상태는 처음부터 바닥 상태가 있었으면 저절로 절대로 전자기파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바닥 상태는 안정된 상태고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는 상태죠. 근데 원자의 들뜬 상태는 어떠냐? 물론 이 들뜬 상태가 되려면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이제 들어와야지 됐죠. 그래서 전자로 그게 이동이 됐어야 됐죠. 근데 어떤 전자가 들뜬 상태가 있다면 저절로 전자기파를 내보내며 바닥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원자에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이 원자핵에서도 일어나는데, 원자핵은 원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달랐죠. 그게 바로 뭐냐면 원자핵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핵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의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똑같습니다. 전자의 경우나. 왜 그러냐면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페르미온입니다. 그래서 페르미온이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는 양성자대로, 중성자는 중성자대로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1교시에 원자핵에서도 껍질 모형이 성립한다는 거 봤죠? 껍질 모형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부터 차곡차곡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바닥 상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가장 차곡차곡 가장 낮은 상태부터 채워져 있는 것이 이제 바닥 상태고, 그러면 원자핵의 들뜬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 상태의 양성자나 중성자들 중 일부가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원자핵의 들뜬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핵종은 안정된 핵종과 불안정한 핵종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닥 상태가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는 점은 원자하고 원자핵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안정된 핵종의 경우에는 그때는 원자하고 똑같습니다. 바닥 상태는 외부에서 건드리지 않는 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그 바닥 상태라도 불안정한 핵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상태부터 차곡차곡 채웠는데도 불안정한 상태가 있는데, 이런 바닥 상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알파 붕괴 또는 베타 붕괴를 통해서 다른 핵종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가 일어나면 양성자의 수 또는 중성자의 수가 바뀌어서 다른 핵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양성자나 중성자가 다른 옆에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를 통해서 다른 걸로 바뀌어서 그때 에너지 상태가 더 낮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핵종,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핵종인데 바닥 상태에 있는 핵종이라도 불안정한 핵종은 바로 이런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 앞에서 본 핵종 도표에서부터 보면, 핵종 도표는 어떻게 그린 것입니까? 가로를 중성자 수로 쭉 나열한 것이고, 세로는 양성자 수로 쭉 나열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 파란색으로 칠한 어떤 핵종이 있다면, 이 핵종이 베타 마이너스 붕괴를 하면, 이 베타 마이너스 붕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성자에서 이제 전자가 하나 튀어나오고 그게 양성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성자 번호는 하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저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되겠어요.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뉴트론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뉴트론이 하나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원자 번호는 변하지 않죠. 중성자 번호만 하나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붕괴는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 번호도 원자 번호도 둘이 감소하고 중성자 번호도 둘이 감소하죠. 그래서 알파 붕괴는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프로톤 붕괴, 양성자를 내보낸다면 양성자만 하나 줄어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타 플러스 붕괴,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양성자의 경우에 양전자를 내보내고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성자 번호가 하나 늘어들고 원자 번호는 하나 줄어드는 이런 방향으로 되죠. 이런 붕괴를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알파 붕괴의 경우에는 질량수가 4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타 붕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런 대각선, 여기는 어떤 선이냐면 이건 질량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선이 되겠어요. 양성자가 하나 늘어나면 중성자가 하나 감소하고, 양성자가 하나 감소하면 중성자가 하나 늘어들고, 그래서 질량수는 감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베타 붕괴나 베타 플러스 붕괴에서는 질량수의 변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알파 입자가 원자핵에서 나올지 궁금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알파 붕괴는 원자핵 내에 있는 핵자들이 알파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 증거인데, 원래부터 원자핵 속에 있으면서 이놈들이 좀 이렇게 묶여서 서로 이런 덩어리를 이루면서 모여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자핵 안에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왜 단단히 결합해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하죠. 거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핵자는 무엇에 의해서 결합이 되냐면 핵력에 의해서 결합하는데, 이 핵력은 어떻습니까? 짧은 거리 힘이고, 어떤 경우가 핵력이 가장 크냐면 두 핵자가 겹쳐 있으면 핵력이 가장 크겠죠. 그런데 이 두 핵자가 겹쳐 있는 것이 좀 방지됩니다. 금지됩니다. 어떤 무엇에 의해서 금지되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금지되죠. 근데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동일한 상태의 두 입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치도 상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양자수들이 동일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른 거죠.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양자수가 다 같고 위치도 같고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다른 입자이기 때문에 겹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개가 겹쳐 있으니까 핵력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양성자와 같은 중성자 중에서도 어떤 것이냐면, 우리 양자수 할 때 주양자수, 그 다음에 부양자수, 궤도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하고 스핀양자수 했죠. 이 스핀양자수가 다른, 스핀양자수는 스핀업하고 스핀다운 2개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스핀양자수가 다른 것도 또 다른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같은 양성자라고 하더라도 스핀업과 스핀다운은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스핀업, 스핀다운 2개,
중성자, 스핀업, 스핀다운 2개, 이렇게 4개는 같은 위치에 존재할 수가 있어서 이 4개가 가장 단단하게 결합해서 원자핵 속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핵에 핵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 안에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알파 입자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파 붕괴로부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붕괴는 핵력들이 서로 잡아다녀서 원자핵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는가 하는 것은 양자역학이 설명해 줍니다. 양자역학은 포텐셜 장벽을 투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 내부에 있을 입자가 있을 존재할 확률이 이렇다면 여기에 포텐셜 장벽이 있으면 그 포텐셜 장벽에서는 그 확률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그 바깥에도 이렇게 존재할 확률이 있어서 바로 슈레딩거의 양자역학,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26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1926년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발표됐을 때 그 전에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의 핵열역학이 나왔지만 핵열역학은 우리 학자들이 그것을 적용하기에 조금 어려웠다고 그랬죠.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고 이건 미분 방정식 형태였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누가 적용했냐면 1928년에 러시아의 갸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을 알파 붕괴 현상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아주 잘 맞는 것, 잘 설명할 수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파 붕괴는 바로 미시 세계에서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양자역학이 미시 세계의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 방사성 붕괴에서 우리 사실은 원자핵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붕괴를 많이 해서 다 낮은 상태로 가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만약에 붕괴가 안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있는지, 방사선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원자핵이 존재하는지 그런 거 알기가 힘들었겠죠. 알파선이 있었기 때문에 원자핵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근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반감기가 우리 태양의 역사보다 더 긴 반감기를 갖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알파 붕괴는 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런 핵종 도표가 있다면 4가지 계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계열의 예만 하나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는 중성자 수고 세로는 양성자 수라고 할 때 여기에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에 중성자 수가 146이고 양성자 수가 92인 게 우라늄이죠. 우라늄에서 시작하는데 우라늄은 너무나 핵자가 많기 때문에 알파 붕괴를 통해서 핵자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 알파 붕괴 해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똑같이 2개씩 빠져나갔더니 양성자 수가 너무 많아서 이때 베타 마이너스 붕괴를 이렇게 합니다. 중성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베타 마이너스 붕괴를 2번 한 다음에 또 알파 붕괴를 쭉 하고 여기서 또 베타 마이너스 붕괴를 한 다음에 또 알파 붕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계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된 건 알파 붕괴고 위로 올라가는 건 베타 붕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붕괴가 베타 플러스 붕괴가 나오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열별로 4가지 계열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제1교시에서 이제 배웠었죠. 자, 알파 붕괴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으로 베타 붕괴로 들어가겠습니다. 베타 붕괴는 무엇이냐면 베타 붕괴는 전자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베타 붕괴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전자다. 그래서 원자핵에서 저절로 전자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1교시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자핵에 전자가 있어서 그 원자핵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게 처음에 조금 의문이었어요. 원자핵에 존재가 있다고 설명하는 핵 모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건 바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2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벌써 1교시 한번 이야기한 불확정성 원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놓은 뭐냐면 베타 원리, 이 2가지에 의해서 바로 전자는 원자핵 속에 있을 수가 없다. 원래부터 거기 혹시 그 안에서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타선이라고 하는 건 원자핵 속에서 만들어지자마자 튀어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불확정성 원리에서부터 전자가 원자핵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거 우리가 1교시에서도 잠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거 숫자를 잘못했었죠. 원자핵 내 전자 위치 불확정성을 우리 10페르미 정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걸 5페르미로 가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시하고 안 맞는 거였어요. 숫자하고 안 맞는 거였어요. 10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불확정성 원리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20 MeV/C가 되는데, 자, 요거로부터 우리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범위를 알 수가 있는데, 최대 에너지가 얼마야 되냐면 바로 특성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안 에너지, 선운동량, 질량 사이 관계를 이용할 것 같으면, 여기에 정지 질량은 이거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계산하면 똑같은 20 MeV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자핵 속에 전자가 존재한다면 그 전자 에너지는 뭐 0에서부터 20 MeV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베타 붕괴에서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할 때 이런 에너지 중에서 어떤 한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관찰한, 조금 이따 이제 그래프를 봅니다. 베타 선의 최대 에너지는 얼마냐면 약 1.1 MeV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부터 원자핵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에너지도 나와야 되는데 1 MeV가 나온다는 것로부터 비교해서 이건 원래 원자핵 속에 있던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무엇으로도 알 수가 있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같은 상태에 두 개 이상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는 입자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입자도 있습니다. 기본 입자 중에서. 그래서 기본 입자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는 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미온이라고 합니다. 이건 페르미라는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입자를 보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도 사람 보제라는 사람이 이것을 처음 이론을 세웠기 때문에 보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어떤 기본 입자가 보존이면 보존들로 만들어진 복합된 입자도 역시 보존이 됩니다. 이게 보존만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래서 그건 역시 보존이고, 페르미온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두 가지예요. 이 페르미온들이 짝수계로 구성되어 있으면, 페르미온 두 개가 되면 이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짝수계로 구성되면 보존이고, 홀수계로 구성되면 페르미온이 되는데, 이 페르미온이냐 보존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 입자의 고유 스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나 양성자나 이런 것들은 고유 스핀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기본 입자의 고유 스핀은 2분의 3, 2분의 5 이런 식으로 반정수거나 또는 0, 1, 2, 3 이런 식으로 정수거나 그런데, 고유 스핀이 정수면 보존이고 반정수면 페르미온입니다. 그래서 페르미온들이 짝수게 모이면 고유 스핀이 정수가 되죠. 그래서 보존이 되고, 페르미온이 솔수계가 모이면 역시 페르미온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원자핵이 있다면 원자핵 질소 14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실험으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원자핵의 모형을 세웁니다. 원자 모형의 모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전자가 원자 속에 들어있으려면 그 질량과 원자 번호를 맞추려면 양성자가 14개 있고 전자가 7개 있다라고 한다면 원자 번호도 맞추고 질량수도 원자량도 맞추고 그러죠. 근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양성자도 페르미온이고 전자도 페르미온인데 21개, 그러면 이건 전체가 페르미온이죠. 자, 이렇게 되면 저 질소 원자핵은 페르미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다고 한다면 양성자도 페르미온이고 중성자도 페르미온이니까 페르미온이 짝수게 있게 됩니다. 그럼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질소 원자핵이 보존이다라고 하는 데서 이런 이 1번 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자는 원래부터 원자핵에 있던 것이 아니라 원자핵에서 어떤 이유로든 만들어지자마자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퍼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타 붕괴를 하는 전자의 에너지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 것 같으면, 이 경우는 저 비스무스의 경우를 했는데 다른 베타 붕괴에서도 다 전자 에너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한 값만 갖는 것이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값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똑같은 그 컨티뉴어스한 값을 갖고 여기서 아주 작은 에너지에서 픽을 이루다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누가 발견을 했냐면 중성자를 발견한 체드윅이 이거를 이제 그 측정을 해가지고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 베타선의 이런 그 에너지를 그린 그래프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최대 에너지는 항상 1.2 정도로 어떤 베타 분계에서도 최대값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타선이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해가지고 이게 알파선이나 다른 원자에서도 어떻습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오죠.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원자에게서 들뜬 상태에서 나올 때는 항상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을 해가지고 딱 정해진 진동수가 나왔죠. 자, 이렇게 들뜬 원자핵이나 들뜬 원자에서 뭐가 나온다고 할 때는 그 들뜬 상태에서 이제 붕괴되는 그 상태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가지고 나오는 그 한 값으로 나오는데 베타선은 이렇게 연속적인 여러 가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현상이 너무 이상해서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오다가 어디로 가버렸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라고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건 이제 곧 해결이 됐습니다. 누가 해결하게 됐냐면 파울리와 페르미에 의해서 해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파울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실험 결과를 듣고 바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을 갖지만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나오는 게 전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나오는데 그 다른 것은 검출되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때 검출되려면 그 전하를 띄고 있어야지 검출이 잘 되는데 이건 전하를 띄지 않은 아주 질량도 작은 그런 입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 말고 또 다른 것도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요 다른 거 나오는 것까지 이름까지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뉴트론이라고 부르자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중성자가 발견되기 아직 전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페르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핵물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페르미가 바로 파울리의 의견을 이제 참작을 해가지고 베타 붕괴 이론을 만들어서 이 베타 붕괴 이론에서 또 다른 입자가 나온다. 이것은 질량이 거의 없는 전하가 없는 그런 입자가 나오는데 그 입자의 이름을 뉴트리노라고 부르자.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중성미자 이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뉴트리노라고 부르자고 제안을 하는데 진짜 그렇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베타 붕괴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기본 상호작용 중에서 양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기본 상호작용은 만일력, 전기력, 강력, 양력 이렇게 있죠. 이 강력은 어떤 힘이냐면 바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드는 힘. 양성자나 중성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강력이고 강력은 쿼크에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 입자 중에서 강력이 작용하는 것은 쿼크다. 기본 입자는 크게 쿼크와 렙톤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렙톤에는 강력이 작용하지 않고 쿼크에만 작용한다. 그리고 쿼크가 작용하는 원인은 뭐라고 부르냐면 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전기력이 작용하는 원인을 전하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쿼크가 결합되어 바리온과 메존을 만드는데 그렇게 바리온과 메존을 만들 때는 전체 색은 무색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쿼크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을 더할 때 세 가지 색깔을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색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색이 무색이 되도록 바리온과 메존이 형성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원자는 양전화 그 안에 원자 속에는 양전화 양과 음전화 양이 똑같은 양이 들어있죠. 그것처럼 바리온이나 메존에는 색깔들이 고르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강력은 어떻게 작용하냐고 이제 설명하냐면 글루온이 교환되어서 작용한다. 전기력은 포톤이 작용되어서 교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그래프로 그릴 것 같으면 여기에 이제 쿼크가 있으면 글루온이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강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력은 어떻게 되냐? 양력은 쿼크에도 작용하고 렙톤에도 작용이 합니다. 그래서 쿼크와 렙톤이 양력에 영향을
봤는데 이때 쿼크 그 양력의 역할은 뭐냐면 한 종류의 쿼크를 다른 종류의 쿼크로 바꾸는 것입니다. 쿼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버텀 쿼크, 톱 쿼크 이렇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우리가 배웁니다. 이때 플레이버는 그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업 쿼크를 다운 쿼크로 바꾸든지 다운 쿼크를 업 쿼크로 바꾸든지 그런 역할을 양력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쿼크가 바뀌면 바리온과 메존도 다른 걸로 바뀝니다. 양력이 바리온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뀐다든가 이건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쿼크가 바뀌는 거여서 이렇게 양력의 작용으로 바뀐다. 렙톤이 다른 종류로 바뀌는데도 역시 양력이 작용하는데 그러면 양력을 작용하는데 교환되는 입자는 뭐냐면 그 입자를 Z 보존 W 보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Z는 Z0 보존 하나만 있고 W 보존은 전하를 띄고 있어서 W 플러스 W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가지의 보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베타 분계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걸 보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양력이 이렇게 교환해 가지고 또 무엇도 나오냐면 여기에 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뉴트리노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양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타 분계는 바로 이런 양력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중성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업 쿼크 하나와 다운 쿼크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깔들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 색깔들을 합하면 무색이 되게끔 업 쿼크 중에서 만약에 업 쿼크가 빨간색이라면 다운 쿼크는 초록색이고 이제 또 다른 다운 쿼크는 파란색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색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성자는 다운 쿼크 하나와 업 쿼크 두 개로 이루어졌는데 그 쿼크들의 색깔은 역시 다 합하면 무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력에 의해서 쿼크의 플레이버가 바뀐다는 건 종류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되는 경우에는 업 쿼크 하나가 다운 쿼크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되는 경우는 다운 쿼크 하나가 업 쿼크로 바뀌는 거죠. 그것을 베타 마이너스 분계는 똑같이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뉴트리노로 이건 반 뉴트리노인데 이걸로 바뀐다고 하면 그 밑에 이것이 일어나는 쿼크 레벨에서의 반응은 바로 뭐냐면 다운 쿼크가 앞 쿼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전자와 그 다음에 안티 뉴트리노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타 플러스 분계는 여기 프로톤이 뉴트론으로 바뀌는데 그때는 양전자하고 뉴트리노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하는 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거 업 쿼크가 다운 쿼크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원자핵의 상태는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이것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놓을 것 같으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가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데의 에너지 레벨은 양성자, 중성자가 이렇게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르미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핵자들이 차곡차곡 했는데 핵자 하나의 에너지 값 중에서 가장 높은 바닥 상태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바닥 상태라면 들뜬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바닥 상태에서 몇 개가 저 위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원자핵의 들뜬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의 원자핵은 페르미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에 핵자들이 놓여있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핵에서 베타 분계가 일어난다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페르미 에너지보다 더 높은 곳에 저기 핵자가 있는데 더 낮은 곳에 여기에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가 비어 있다면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베타 마이너스 분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양성자가 더 높은 데 있고 중성자가 하나 비어 있다면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이렇게 바뀌어서 베타 플러스 분계가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타 마이너스 분계와 베타 플러스 분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마 분계, 자연 방사성 분계 중에서 마지막으로 감마 분계를 보겠습니다. 방사성 원소 분계를 보면 자연 방사성 분계는 알파 분계, 베타 분계, 그 다음에 감마 분계 이렇게 있죠. 알파 분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선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핵자들이 너무 많아서
핵자들을 좀 줄이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건 어때요? 포텐셜 장벽에 양자역학의 포텐셜 장벽 터널 효과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베타 붕괴는 어떻습니까? 양력에 의해서 이제 상태가 더 낮은 상태가 있으면 양력에 의해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거나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감마 붕괴는 이게 원자에서 전자기파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바닥 상태에서는 감마 붕괴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들뜬 상태에서만 감마 붕괴가 나오는데 이 감마 붕괴는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그런 전자기파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을 보면 우리 앞에서 봤더니 태양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에 모든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다 포함되어 있었죠. 이게 바로 원소마다 그렇게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인데 이때 원소에서 나오는 그런 스펙트럼이 이제 여러 가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까지를 포함하고 감마선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원자핵에서 원자핵의 높은 상태와 낮은 상태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시광선 정도는 에너지 차이가 일렉트론 볼트 차이 정도면 이제 가시광선이 나오고 킬로 일렉트론 볼트 정도 차이면은 X선이 나오는데 감마선은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차이가 돼야지 감마선이 나오는데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차이가 되려면 원자핵이어야지 되죠. 그래서 똑같은 진동수래도 X선과 감마선이 겹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X선과 감마선이 겹치는 진동수 때가 있죠. 이건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X선 중에 X선은 굉장히 큰 원자에서 굉장히 높은 전자의 준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X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X선이 진동수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건 진동수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원자에 있는 전자에서 나온 전자기파는 X선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원자핵에서 나온 핵자에서 나오는 것은 감마선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X선과 감마선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마선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어떤 데서 있을 수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뜬 상태의 원자에서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적외선에서 X선까지 전자기파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닥 상태의 원자에서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들뜬 상태의 원자핵에서는 어떠냐? 이때는 감마선이 나옵니다. 다양한 상태로 이동하면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방출하는데 여기 안정된 바닥 상태의 원자핵에서는 우리 바닥 상태의 원자나 마찬가지로 감마선은 나오지 않는다. 이게 바닥 상태라고 한다면 핵종의 종류를 바꾸는 알파선이나 베타선은 나오지만 감마선, 핵종의 종류를 바꾸지 않으면 그건 바닥 상태에서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뜬 상태의 원자핵은 어떻게 될까? 보통 경우에 일반적인 들뜬 상태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를 하는 과정에서 들뜬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반감기가 이제 15시간 정도인 그런 마그네슘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나트륨 원소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나트륨 원소에서 베타 붕괴를 할 것 같으면 마그네슘 원소가 되는데 이 마그네슘 원소의 바닥 상태로 베타 붕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뜬 상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원자핵의 핵종의 들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낮은 상태로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단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감마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뜬 상태의 원자핵에서 감마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쌍소멸이 되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하고 양전자가 만나면 우리 입자와 반입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자신의 반입자가 만나면 질량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양전자가 바로 반전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면 두 개의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소멸되고 그 반대의 반응도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히 큰 이렇게 전자의 질량 에너지보다 더 큰 두 개의 감마선이 만나면 그 조건이 맞으면 조건이 맞다라고 하는 건 선운동량도 보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자 핵 주위에서 여기 만나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공중에서 만나가지고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환경에서는 두 감마선이 만나면 전자와 양전자가 생성되는데 이걸 쌍생성이라고 하죠. 이걸 그래프로 그릴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양전자가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서 감마선 두 개가 나온다든가, 두 개가 이렇게, 감마선 두 개가 모여서 전자와 양전자가 두 개가 생긴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입자 가속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입자 가속기에서 거품 상자라는 이런 측정기를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사진이 동그라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는 두 개가 있으면 그건 바로 뭘 얘기하냐면 같이 만들어졌는데 전하가 반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쌍생성이 생기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연 방사능 붕괴에 해당하는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밖에도 원자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공부하고 우리 핵물리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핵 분열과 핵 반응입니다. 자, 핵 분열과 핵 반응은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핵 분열은 19세기 1930년대에 발견이 됐습니다. 누가 발견했냐면 이건 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분열 발견의 3인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의 오토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고 이때 같이 연구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리제 마이트너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그리고 프리츠 스트라스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화학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리제 마이트너는 유태인이었어요. 이때가 지금 히틀러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리제 마이트너는 스웨덴으로인가 이제 망명을 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남아있는 오토한이 실험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발견을 했는데 나중에 1944년에 이 세 명이 다 똑같이 기여했는데도 오토한에게만 그 화학상이 노벨 화학상이 수여가 돼가지고 이때 좀 문제가 됐는데 핵분열 발견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지난번에도 주기율표 얘기하면서 주기율표에서 원소 기호 92가 원자번호 92가 가장 큰 원소라고 그랬죠. 그때 원자번호가 더 큰 걸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라늄에다가 이제 우라늄에 양성자를 하나 더 집어넣기 위해서 페르미가 중성자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베타 붕괴를 일으켜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 그러면 이제 원자번호 93짜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제안으로 몇 그룹에서 열심히 그런 실험을 하면서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쟁을 할 때 이제 독일에서는 오토한, 리제 마이트너, 프리츠 스트라스만 등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유태인인 1938년에 유태인인 마이트너는 스웨덴으로 이제 갔죠. 그리고 이제 막 실험을 하다가 오토한이 실험하는데 여기에 무엇이 생겼는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분열을 이제 발견에는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화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원자번호가 93짜리가 나왔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원자번호가 아주 작은 게 나왔다는 그런 이제 증거만 있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이제 마이트너한테 알려서 스웨덴에서 마이트너도 이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드디어 이제 이거를 이제 핵분열을 발견했다고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오토한은 1944년에 핵분열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핵분열이 왜 중요하냐면 핵분열을 했더니 질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핵분열이 관찰했다는 말만 듣고도 미국의 망명와 있던 유태인 물리학자들이 전부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량이 이렇게 있죠. 우라늄 원자량보다 핵 분열한 원자번호가 50 정도짜리 두 개의 그 원소의 원자량 합한 것이 훨씬 작습니다. 질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질량이 없어진다는 게 바로 E는 mc제곱의 증거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E는 mc제곱이 특상대성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거 하고서 바로 알게 된 것이죠. E는 mc제곱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질량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질량이 아예 없어져가지고 이제 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에너지가 되는데 이제 그 에너지가 될 때 질량 1kg이 얼마만큼 에너지가 되냐면 C제곱을 곱하면 어떻습니까? 9 곱하기 10의 16승
줄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이렇게 질량이 줄어드는데 이건 어떤 경우가 바로 그러냐면 질량수가 60보다 더 큰 원자핵이 둘로 쪼개질 때만 결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라늄 235가 이런 걸로 두 개로 쪼개졌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양성제와 중성제의 질량은 비슷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원자핵의 질량을 무엇으로 쓸 수가 있냐면 우리 중성자와 양성자 질량 빼기 결합에너지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핵자당 결합에너지를 여기 스몰 b로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에 235배의 핵자당 결합에너지에다가 235를 곱하면 그 우라늄의 결합에너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분열된 원소들도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쓰면 우리 두 핵분열 전의 질량과 핵분열된 뒤에 원자핵의 질량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량 차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그 처음 질량에다가 나중 질량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빼서 이걸 여기다 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핵자들의 질량은 어때요? 여기도 235개고 이것도 235개니까 상쇄돼서 없어지고 무엇만의 차이가 되냐면 그 핵자당 결합에너지의 차이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130개의 그 SN의 핵자당 결합에너지, 그 다음에 요건 그 42 몰리브듐의 핵자당 결합에너지, 요거는 우라늄의 핵자당 결합에너지인데 우리 핵자당 결합에너지의 그래프를 우리 봤었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라늄의 핵자당 결합에너지가 다른 것의 핵자당 결합에너지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다른 것의 핵자당 결합에너지에 235배를 한 거하고 우라늄의 핵자당 결합에너지 235배를 한 걸 빼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지죠. 이것처럼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핵분열이 큰 원자핵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그러면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데 어떨 때 핵분열이 일어나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하고 저절로 일어나는 핵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 핵분열이 있습니다. 핵분열에는 여기에 큰 원자핵에 비슷한 크기의 두 원자핵을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핵분열이라고 하는데 자발적 핵분열, 이거는 큰 원자핵이 저절로 가만 놔두면 저절로 둘로 쪼개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핵반응 일으키다가 나온 원자핵이 너무 핵자의 수가 많으면 그러면 저절로 두 개로 쪼개지는 수가 있겠어요. 근데 유도 핵분열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원자핵은 핵분열을 하지 않는데 중성자가 하나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게 둘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발적 핵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둘로 쪼개진다고 한다면 이때 쪼개지면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자발적이거나 유도거나 질량 결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유도 핵분열의 경우에는 중성자가 하나 들어가면 그러면 이렇게 핵분열이 되는 경우인데 이때 우리 원자핵 발전이나 우리 핵폭탄 이런 데 핵분열을 이용하죠. 이런 핵분열을 이용할 때는 원자핵 발전도 그렇고 폭탄을 만들 때도 그렇고 자발적 핵분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만을 사용하냐면 유도 핵분열을 이용해서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 이렇게 보일 것 같으면 맨 처음에 큰 원자핵 속에 중성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중성자를 포함한 원자핵이 되는데 이 원자핵은 불안정하고 여기에 들어갈 때 가운동량이 생겨가지고 뱅뱅 돌아요. 이게 뱅뱅 돌면서 어떻게 하냐면 점점 길쭉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길쭉해지면 둘로 짜개지는데 이렇게 짜개질 때 둘로 깨끗하게 짜개지는 게 아니라 중성자가 두세 개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재밌는 것이죠. 이렇게 중성자가 두 개 더 나오면 이 중성자가 옆에 있는 다른 똑같은 핵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처음에 원자핵 하나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려고 중성자 보내줬는데 거기서 또 나온 중성자가 있어서 그놈의 옆에 있는 놈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핵분열이 계속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쇄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쇄반응을 일찌감치 예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라르드라는 사람인데 실라르드도 유태인으로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활동을 했는데 헝가리 출신입니다. 헝가리에서
같은 고등학교 나온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실라르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그너라는 사람이 있었고, 위그너는 노벨 물리학상을, 양자역학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또 하나는 텔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똑같은 고등학교 선생님 밑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이제 총명했냐면 실라르드가 제일 총명했다 그래요. 제일 총명했지만 뭔가 자기 혼자의 업적을 나타낼 큰 일을 하지 못해서 노벨상은 받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옛날부터 원자핵의 연쇄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화학 반응에도 연쇄 반응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핵 반응에서, 작은 원자핵에서 1932년에 핵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때 연쇄 반응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거 가지고 특허까지 내놓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쇄 반응은 어떠냐면, 어때요?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가 들어가면 거기에 중성자가 3개 나오니까 그 핵 반응이 적어도 2개는 일어나겠죠? 그러면 2개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연쇄 반응이 가능하다는 걸 바로 깨닫고 나서 이제 독일에서 이게 처음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런 연쇄 반응을 이용해서 핵폭탄을 만들까봐 루즈벨트한테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이제 편지를 쓰고 이제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실라르드는 페르미라는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에서 최초로 우라늄을 연쇄 반응시키는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성공을 하는데,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그 연쇄 반응을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에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중성자가 그 핵분열이 일어날 때 나온 중성자들이 이게 옆에 좀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 제어를 할 것 같으면 핵분열이 일어나는 수가 갑자기 많아지는 것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어하면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에 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연쇄 반응에 의해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겠죠. 그게 바로 원자폭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자폭탄은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먼저 어때야 되냐면 우라늄 그 원자핵들이 충분히 가까이에서 상당한 양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핵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나오는 중성자가 그 옆에 있는 우라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그러면 더 이상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질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계 질량이라고 부르는데, 원자폭탄을 제조하려면 어떻게 하냐, 핵물질을 임계 질량 이상으로 준비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나누면 위험합니다. 이걸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면 이것들을 모으면 그 다음에 임계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발시키는 순간에 이 우라늄 물질들을 하나로 모아서 임계 질량 이상으로 만든 다음에 연쇄 반응이 시작하면, 그래서 상당한 수의 핵분열이 일어날 때까지 그 부피를 고정을 시켜야지 계속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처음에는 TNT를 만들어 놓고 우라늄 235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TNT는 뭘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면 이걸 폭발시켜서 임계 질량이 있는 것을 가까이 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걸 방아쇠를 당길 것 같으면 이제 쾅 충돌하죠. 그러면 핵분열이 폭발하면서 계속해서 핵분열이 진행되죠. 자, 이것을 갖다가 폭탄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죠. 평화적으로 이용한 게 원자로인데, 원자로의 구조를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기에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노심에서 핵분열이 진행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질량이 없어지고 거기서 열이 생기는 거죠. 그 열이 방출되면 이것을 갖다가 흡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가 이 물이 지나가는 회로가 2개가 있어요. 저기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회로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회로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1차 회로를 통해서
증기 발생기로 가서 물을 가열합니다. 그래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발생된 증기는 2차 회로에 가서 여기서부터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 열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기 터빈에서 식은 증기는 다시 액화 장치로 물로 바뀐 다음에 열 교환기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순서로 원자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원자로 속에 이제 중성자를 흡수하는 제봉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제봉을 이제 잘 조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핵분열이 일어나는 비율이 너무 빠르면 제봉을 집어넣어야 되고, 핵분열이 일어나는 비율이 늦으면 제봉을 빼고 이래야 되겠죠. 만약에 제봉을 너무 넣어가지고 중성자가 너무 많이 흡수될 것 같으면 핵분열이 그냥 멈춰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로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제 얻으면 우리가 굉장히 값싸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석탄, 화석 연료 때문에 생기는 열이 없어서 탄산가스가 배출 안 되니까 깨끗한 연료다 그러죠. 그런 깨끗한 연료를 우리가 얻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원자로에서 연쇄 반응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폭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번 폭발할 것 같으면 이때 나오는 이제 방사능 물질은 인위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방사능이 전부 다 붕괴해가지고 다 바닥 상태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를 폐쇄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막 서로 논쟁이 많죠. 지금까지 그런 원전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언제 일어났냐면 미국의 3마일 아일랜드라는 데 일어났어요. 1979년에 일어났는데, 이게 냉각수 오작동으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때 다행하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원전 사고가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1986년입니다. 이때도 냉각수 오작동인데 그만 원자로가 폭발을 해가지고 즉시 31명이 사망했는데 주민 250만 명이 영향을 받아서, 이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건 방사능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암 걸리는 거죠.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또 원전 사고가 일어났죠. 이때 2011년인데 그때는 지진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망한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이때 각종 질환이 이제 급증하고 그런 영향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죠. 자, 이렇게 핵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핵융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융합에서도 역시 질량결손이 일어납니다. 핵분열에서는 어때요? 원자핵이 둘로 쪼개지니까 질량결손이 일어났죠. 핵융합에서는 원자핵이 둘로 모여져서 질량결손이 일어납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질량수가 60보다 더 작은 두 원자핵이 결합하면 질량결손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핵자당 결합에너지의 곡선 모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은 수소하고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되죠. 간단하게 중수소하고 중수소가 모여서 헬륨4가 됐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때도 이제 양성자나 중성자 질량이 같다고 가정하고 각 원자핵의 질량을 아까처럼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헬륨 원자의 질량에서 두 개의 중수소의 질량을 뺄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질량 차이는 두 개의 중수소의 질량에서 헬륨 질량을 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핵자들의 질량들은 다 지워지죠. 그리고 뭐만 남냐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헬륨4의 4배에서 중수소 핵자당 결합 에너지 4배를 뺀 거죠. 그럼 바로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중수소의 결합 에너지가 헬륨의 결합 에너지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헬륨의 결합 에너지에서 중수소의 결합 에너지를 빼면 0보다 크다. 이때는 바로 이런 결합 에너지 모양이 여기서는 그 핵자의 질량수가 60보다 작을 때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이때는 핵융합이 일어나면 질량결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60보다 더 클 때는 완만하기는 하지만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핵분열이 일어나면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핵융합은 오래전부터 이게 연구가 됐지만 아직 우리가 이용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그 원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이용하기 위한 장치는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핵융합이 저절로 일어나는 데가 있죠. 그게 뭡니까? 태양입니다. 이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에 대한 이론을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 한스 베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 공로로 196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이 사람은 독일에서 박사받고 영국에서 연구한 사람인데, 나치 정권이 이제 들어서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적을 냈는데, 나중에 수소폭탄 개발에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태양의 핵융합 반응에 대한 이론을 수립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태양의 핵융합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PP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98.5%인데 PP 체인이라고 하는 건 프로톤 체인인데, 프로톤은 바로 수소 원자의 원자핵이죠. 그래서 수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소와 헬륨으로 끝나는 반응이고, 또 하나는 CNO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5% 정도 되는데, 탄소를 촉매로 해서 중간에 질소와 산소를 거쳐가지고 헬륨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PP 체인은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중간 과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PP1 그게 85%,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중수소하고 헬륨 3를 거치는 반응이고, PP2 15%, 이거는 베릴륨 7과 리튬 7을 거치는 반응이고, PP3 이건 0.01%, 요것은 이제 붕소와 베릴륨 8을 거치는 반응인데, 태양에서 온도가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이런 반응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PP 체인이 어떤 반응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PP 체인은 PP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먼저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생기는데, 태양에서 그냥 수소 4마리가 모여서 바로 헬륨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반응을 거칩니다. 그래서 먼저 수소 하이드로젠 1하고 하이드로젠 1이 합해져서 여기에 중수소가 생기고, 중수소가 생기면서 여기에 양전자와 뉴트리노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그 결과 이 중수소에 또 수소가 또 하나 합해져서 헬륨 3가 생기고, 거기에서 감마선이 나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헬륨 3 3개가 모여서 헬륨 4가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헬륨 3 3개면 이제 핵자가 6개인데 4개만 됐으니까 거의 2개가 남죠. 그래서 수소 원이 2개는 여기서 또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게 2개니까 수소 6개가 모여서 수소 2개가 튀어나왔으니까 수소 4개가 이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는 중수소하고 헬륨 3를 거쳤는데, 결과적으로는 헬륨 4가 나왔죠. 사용된 건 뭐가 사용됐습니까? 수소 4개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식을 하나로 쓴다면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전자가 나오고 뉴트리노가 나오고, 한 번 이 사이클이 돌 때마다 26.7 MeV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PP2 체인은 어떤 거냐면, 앞에 요 2개는 같습니다. 수소 2개가 모여서 중수소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헬륨 3가 나오는 데까지는 같은데, 이때 이제 헬륨 3 2개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베릴륨 7이 됩니다. 베릴륨 7이 되고, 그 다음에 요놈이 이제 헬륨 3하고 헬륨 4가 모여서 베릴륨 7이 되고, 그 다음에 베릴륨 7에서 이제 그 베타 분기가 일어나가지고 리튬 7이 된 다음에, 이 리튬 7이 이제 또 수소 하나하고 모여서 헬륨 4가 되고 뉴트리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소 4마리가 사용이 됐죠. 그리고 중간 과정은 뭡니까? 베릴륨하고 리튬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헬륨이 나왔죠. 이게 이제 PP2 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P3 체인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2개는 같습니다. 중수소가 나오고 헬륨 3가 나올 때까지는 같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헬륨 3하고 헬륨 4가
모여서 이제 베릴륨 7이 나오는 것까지는 같은데 여기에 베릴륨 7의 중수소가 가가지고 붕소 8이 나오고 이 붕소 8이 베릴륨 8에 들뜬 상태가 됐다가 요 놈이 베릴륨 8에 들뜬 상태가 2배의 헬륨 4로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들어간 건 수소 4마리죠. 그리고 중간 과정에 거친 게 붕소 8하고 베릴륨 8 거치고 마지막에 헬륨 4가 나오는 이런 4가지 체인인데 이렇게 PP 체인인데 PP 체인이 1, 2, 3로 구분이 되는 것은 중간 과정을 무엇을 거쳤냐 하는 것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15%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시에노 사이클인데 태양에는 극히 소량의 탄소 원자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는 무엇으로 이용이 되냐면 핵반응의 촉매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탄소는 안 변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에 수소가 들어가고 수소가 계속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탄소에서 또 수소 들어가서 질소로 바뀌고 그 질소가 다시 산소로 바뀌고 그 산소가 다시 질소로 바뀌고 그런 다음에 탄소가 된 다음에 그때 헬륨4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여기 먼저 탄소 12에 수소 한 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질소 13이 이렇게 되는데 질소 13이 된 다음에 질소 13은 바로 이제 그 베타 플러스 붕괴를 통해서 이제 카본 13이 되고 그때 이제 뉴트리노가 이제 나오고 그러면 이때 카본 13에 또 이제 수소 한 마리가 들어가서 질소 14이 됩니다. 이 질소 14에 이제 수소 한 마리가 들어가서 산소 15이 되고 이 산소 15이 뭐가 되냐면 이제 베타 붕괴를 거치면서 질소 15이 되는데 이 질소 15에 마지막으로 또 수소 하나가 들어가서 뭐로 바뀌냐면 탄소 12 처음에 시작한 탄소 12가 나오고 이제 헬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네. 결과적으로 탄소는 그대로 있고 탄소는 이제 처음이나 마지막 그대로 있고 수소 4개가 모여서 이제 헬륨이 나오고 그때 아까 PP체인이나 똑같이 26.7 MeV의 에너지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핵융합 반응도 수소 폭탄으로 이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자 폭탄을 이용해서 세계대전을 이제 미국이 이겼죠. 그러고 나서 핵 분열이나 핵융합에 대한 이론이 급속도로 발전한 다음에 사실은 이 수소폭탄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막 경쟁을 벌였죠. 이때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에드워드 텔러입니다. 아까 실라르드하고 위그너하고 또 한 사람 텔러, 헝가리 사람 3인방이죠. 이 사람은 수소폭탄을 최초로 설계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헝가리 유태인 집안에 출생해서 독일에서 하이젠베르크 지도로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이제 1933년에 다들 시럴드나 위그나 전부 다 이제 망명을 하는데 이분은 영국과 네덜란드를 거쳐서 1935년에 미국으로 왔고 역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수소폭탄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1951년에는 수소폭탄 설계를 제안을 했죠. 근데 이제 에드워드 텔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라르드 같은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이었지만 노벨상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폭탄에서는 어떤 핵융합 반응을 이용할까?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소폭탄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소폭탄의 연료는 중수소하고 삼중수소입니다. 중수소는 뭡니까?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 있는 거죠. 삼중수소는 뭐냐면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수소와 삼중수소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헬륨과 여기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른 반응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반응 중에서 나오는 에너지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중수소와 삼중수소에 나오는 에너지가 아주 훨씬 크다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그것뿐이 아니라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확률도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경우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제 미세계에서 일어나는 산란 실험의 확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면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면적이 여기 DT 반응, DT가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요거 지금 로그 스케일로 그렸죠. 다른 반응에 비해서 아주 훨씬 100배 이상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융합을 이용해서도 폭탄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핵융합을 이용을 해서 발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 핵분열 발전과 핵융합 발전을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그래서 핵분열 발전은 무엇을 이용하냐면 연쇄 반응을 이용했죠. 발전을 하려면 계속해서 그 반응을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연쇄 반응은 어떻게 이제 이용한 것입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예로 든 것은 우라늄 235였는데, 우라늄 235가 뿐만 아니라 플루토늄 239 이런 몇 개 안 되는 핵종에서 중성자 하나를 흡수하면 유도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유도 핵분열이 일어날 때는 몇 개의 중성자가 핵분열과 함께 방출됩니다. 이게 바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바로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출된 중세 반응에 의해서 연쇄 반응이 가능하고, 저절로 핵분열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1교시에서 처음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 수가 없다고 그랬죠. 어때서?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핵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해야 될 에너지 스케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적어도 태양 내부 수억 도에서 수십억 도 정도의 그런 온도가 돼야 되는데, 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온도가 가능하다면 우리 핵 폐기물 이런 것도 그냥 그런 온도로 쫙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만, 자, 그런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물질이 다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쇄 반응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핵분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성자를 잘 제어할 것 같으면 발전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제어에 실패한다면 원자력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 핵분열 발전은 우리가 위험하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이거 절대 안 이용하게 만들면 이제 된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핵분열 발전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핵융합 발전은 어떻겠습니까? 핵융합 발전은 어떠냐면, 핵융합 발전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핵융합을 계속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자발적 핵융합 반응인데, 어떨 때 자발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만약에 굉장히 높으면, 핵융합은 어떻게 하면 저절로 일어나면, 두 원자핵이 충분히 가까워지기만 하면 저절로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까워지기 전에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양전하와 양전하 사이의 청력 때문에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게 둘을 빨리 충돌시키면 가까워지겠죠. 그 빨리 충돌시키는데 하나씩 조전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빨리 움직이게 하려면 어때요? 뜨겁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뜨거우면 모든 것들이 다 빨리 움직이니까 그때 막 이렇게 충돌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태양 내부 온도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높은 온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우리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외부에서 가열해서 핵융합을 점화시키면, 일단 핵융합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 에너지 가지고 그 온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게 바로 자발적 핵융합 반응이다. 일단 시작만 하면 핵융합을 계속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핵융합 발전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핵분열에서는 연쇄 반응 혹시 잘못하면 폭발한다 그랬죠. 근데 핵융합 반응은 어떠냐? 자발적 핵융합 반응 혹시 잘못해서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핵분열에서는 연쇄 반응이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폭발했지만 이건 일어나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때요?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절로 핵융합 반응이 이제 중지됩니다. 핵융합 반응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핵융합 반응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높은 온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온도의 핵물질을, 물이죠. 물을 높은 온도로 끓여가지고 그걸 담아놓을 그릇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 온도가 높아서 다 녹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높은 온도를 공중에 띄워가지고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녹록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크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자 핵에 대한 13주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주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